이번에 이제 문단 제독을 좀 볼게요. 문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네 가지 연결 지점들이 그냥 한 문단 안에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 어떤 하나가 더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모드 T는 이제 제가 하는 거고, 넘기면 이제 모드 S가 나올 겁니다. T는 티처고 S는 참 유치하죠? 네, 제 영어 수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보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같음과 다름은, 그러니까 상하 요거는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 설명 대상이 나눠지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기로 했던 거니까 얘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그런 식인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지문은 이렇게 해서 보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명해 나가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전의 글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글의 구조에서 좀 장난을 칩니다. 설명 순서를 얘를 바꿔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문을 지금 이 구조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어려운 글의 구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얘는 이제 순서 관련해서 이제 제시를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문단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단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볼 건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1번은 과제입니다. 1번 요거 1번은 지금 뒤에 있는 모드 S랑 포함해서 과제가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 남은 시간에는 요 2번하고 3번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번부터.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지금 사태에 대한 설명, 명제에 대응이야. 근데 대응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대응은 짝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 이 대응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수학에서 함수가 있어, 함수. 여러분들 함수 배우시죠?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배우나? 함수가 이제 x에 어떤 숫자가 왔을 때 y에 어떤 게 되는 것, 이렇게 대응되는 것이 이제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거야. 그러면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명제랑 사태가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 표현에서는 명제 사태가 짝을 이룬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대응이라는 말 때문에. 계속 봅니다.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뭐뭐 아니라가 나오면 이렇게 가로를 쳐주세요. 그럼 가로를 치자는 얘기는 앞에 우리 뭐뭐 달리 건너뛰는 것처럼 얘가 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니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 그 논리적 가능성은 뭐냐면 사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명제에 대응하는, 명제의 짝인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란 얘기인 거죠.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이번에는 뭐에 대한 설명인 거야? 명제에 대한 설명인 거지. 명제들은, 그런데 얘는 언어를 구성한대. 그러니까 명제는 이제 언어가 되는 거야.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논리적 그림이라고 하는 거고, 명제는 언어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 됐어? 그럼 봐봐. 얘랑 짝이야. 얘랑 짝이니 얘랑 얘랑도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얘랑 짝이야. 그럼 얘랑도 짝이 된다, 대응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계속.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설명이야. 봐봐. 지금 명제랑 사태에 대해서 먼저 사태를 중심으로 명제의 짝이다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얘 설명해주고 얘 설명해주고. 그러니 다시 또 어떻게 돼? 얘 설명해주고 얘 설명해주고 얘 설명해주고 얘 설명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지금 얘 설명해주고 얘 설명해 얘 이거는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구조예요. 왜죠? 그러면 얘 설명 다 하고 얘 설명 다 해야지 얘는 얘가 다르고 되잖아. 그런데 얘는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 정리 먼저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얘 한번 설명해주면 얘에 대해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얘 쭉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얘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 얘랑 어떤 점에서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번갈아 가는 설명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돼. 그거는 쉬운 설명이 아닙니다. 계속 볼게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실제로 일어나면 사실이 된대.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당연하죠. 이렇게 짝이 되고 있는 거니까 참이 되지만 사실에 되면 참인 명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참을 봤으니 참 보면 뭐도 있어? 참 보면 뭐도 있어. 거짓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참을 보는 순간 내가 바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참인 명제는 뭐랑 호흡 짝이 됐어? 실제로 일어나서 사태가 사실이 되는 경우 이것이 참으로 된 거잖아. 그러면 거짓과 연결될 수 있는 얘도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이제 사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 그러면서 얘 설명했으니까 얘랑 짝을 이룰 수 있는 참인 명제를 설명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참을 보는 순간 우리는 참의 짝인 거짓도 있겠지. 아직 있지 않았어. 거짓도 있을 거라고. 그럼 거짓이 있으니 지금 참과 호응하는 대응되는 이쪽이 있었다면 거짓과도 대응되는 이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미리 자꾸 틀을 구성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덜 헷갈린다고. 그래서 앞부분을 꼼꼼하게 읽자고 얘기했던 게 글 전체의 윤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볼게요. 참이 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럴 때는 명제는 거짓이 된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 그렇죠?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지금 여태까지는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면 의미 있는 명제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얘의 위치도 명제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계속 볼게요. 그리고 또 있어. 의미 있는 명제라고 얘기를 했으니 또 뭐도 있겠어? 그렇지. 의미 없는 명제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두 가지가 설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얘와 대응하는 사태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봅니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명제.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명제 아직 지금 여기에서 관계 설정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보만 지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것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인 거네. 이그저가 나오면 뭐라고? 이건 얘기 안 했구나. 그렇죠? 이제 지시어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이그저가 가리키는 대상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 가리키는 대상이 뭐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그렇죠.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 지금 참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 이미 위에서 설명을 했죠. 지금 참거짓 위에서 설명한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봤단 말이야. 그럼 저 문장은 지금 의미 있는 명제에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의미 있는 명제에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지금 얘 설명은 구조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참거짓을 따질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아까 제가 2번 문단과 관련해서 얘와 관련해서 보통은 한 번에 쭉 위에서 아래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독자를 고려한 배려한 설명이 되는데 얘는 그 중간에 순서를 튼 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문이 뭔 말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라고. 더군다나 아까도 뭐라 그랬어?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쉬운 건데 설명하는 방법도 번갈아 가고 있는데 그거 안에서 지금 이 순서도 뒤집었다고.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지문은 글의 구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글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보량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이제 설명하는 데서. 그래서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야지. 봐봐.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그럼 사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실제하는 대상이나 혹은 실제가 이렇게 해야겠네. 실제하는 게 있고 실제하지 않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지금 명제는 실제하는 사태, 대상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과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참이 어떤 경우야? 실제로 일어나면 요 실제하는 대상이 실제로 일어나면 참인 거고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지호 알겠어? 다시 요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집에 가면 꼭 다시 한번 읽고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라고. 지금 사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된 거죠. 그럴 때 지금 요 둘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계속 봅니다. 만약 이제 나오네.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 여기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여기는 참거짓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경험적 세계, 지금 위에서 경험적 세계라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 경험적 세계 안 나왔죠.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면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래. 그럼 경험적 세계와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가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경험적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대상,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이 글의 구조가 명제와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명제, 이거는 얘랑 얘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거잖아. 됐어? 그럼 명제는 지워져야지. 그럼 경험적 세계는 어떤 거와 연결이 돼야 돼? 사태 쪽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야죠. 됐어?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거와? 이거와 연결이 돼야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왜? 얘랑 짝이니까. 그럼 경험적 세계는 앞에 있는 어떤 거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랑 연결이 되어야겠다. 그거를 경험적 세계라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지. 그럼 거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글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쭉 해줬으니까 지금 그 문제. 집중하라고. 네. 푸셨습니까? 미안. 국어 재밌지 않아? 뭐 이렇게 분석적으로 좀 보고. 저만 재밌어요, 원래. 사실 여러분들은 당하는 입장이잖아. 볼까요? 이걸 지웠는데. 우리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것, 이 경험적 대상은 뭐랑 연결이 됐어?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랑 연결이 됐던 거지. 실제하는 대상이랑 사태랑 짝을 이루는 명제가 어떤 명제야? 그렇지, 의미 있는 명제죠. 그런데 지금 얘 뭐라고 되어 있어?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래. 다시. 의미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미 없는 거. 그리고 얘와 대응하는 의미 있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경험적 대상. 그리고 의미 없는 거는 경험적 대상이 아닌 것 혹은 실제하지 않는. 그리고 요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거짓이 되는 거죠. 짝은 어떻게 되는데? 얘랑 짝인데. 그런데 지금 선택지는 어떻게 연결이 됐어? 얘랑 연결이 된 거지.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 대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글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과학하고 기술, 사회 중에서 이제 경제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3개를 어려워하는데, 이 3개의 공통점은 원리, 과정,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성향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다들 어려워하는 건데, 인문 지문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이과적 성향의 짙은. 왜냐면 인문 지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어때? 말들 자체가 비슷해.
그럼 말은 비슷하지만 개념이 다르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층 위가 달라.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건데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한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과학하고 기술을 또 잘합니다. 왜냐? 얘는 당연히 다른 것들 어떻게 했어? 명칭 자체가 아예 달라. 비슷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더 잘 띄는 거지. 그래서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이런 인문 지문을 조금 어려워하고, 반대로 이제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이거 자체가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해볼게요. 명제는 사태의 논리적 그림에, 명제는 논리적 그림에 해당되면, 맞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과학하고 기술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처음 보는 말들에다가 거기에 순서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 지문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합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고전압의 영향 어디에 있어? 양극하고 음극에 있어. 음극에서 방출된, 아까 제 순서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지금 이 전자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러니까 음극에서 방출된 게 1번이 되겠죠. 순서로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음극 방출된 전자는 결국에는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안에서 설명은 이런 거 뭐 그냥 복잡한 형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궤적을 그린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왜 궤적을 그리는 거야? 왜 궤적을 그려? 그렇지. 자기장의 영향으로. 이거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하냐면 자기장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야? 자기장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야? 궤적이잖아. 고전압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전압으로 인한 결과는 지금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다시, 지금 여기에서는 인과, 과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좀 나눠서 처리를 해야 돼. 한 문장에 있는 거긴 하지만 영향관계, 순서관계가 아예 다르죠. 계속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어떤 과정? 그렇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여기서 끊었어.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지금 큰 거는 이거네.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궤적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해? 그죠?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 궤적을 그리고 그 다음에 충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지금 전자는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대. 뭐를? 기체 분자를. 그러면 충돌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충돌로 인해서 기체가 지금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이동 과정에서. 됐어? 계속 볼게요. 여기서 자기장은 자기장 보면서 뭐 생각해야 돼? 자기장 때 뭐 있었어? 자기장 때 뭐야? 궤적. 그렇지. 자기장 보고 맞아, 자기장 궤적.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연결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읽기를 하자는 거.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이동하는 거리를 증가시켜줘. 다시 이거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요 궤적, 그 다음에 이 궤적에 영위됐던 것이 자기장이지. 그리고 지금 이 자기장과 관련된 지금 추가 설명인 거잖아. 지금 이동 거리를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야?
지금 여기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이 과정에서 자기장은 핵심적인 정보일까 아니면 덜 핵심적인 정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 계속 볼게요.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딨어? 거리 거리를 증가시켜주고 충돌 빈도를 높여준대. 그럼 충돌한 거니까 지금 충돌하는 거는 기체 분자와 충돌하는 걸 말하는 거지? 요거 말하는 거구나.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그렇죠. 기체에서 나눠진 거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이번에 이제 양이온에 대한 설명이네.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으로 당겨진다는 얘기는 음극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 똑같은 거죠.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럼 얘도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가는 거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의 양이온이 어디로 가? 양이온이 어디로? 그렇지. 음극으로 지금 이동. 결국에 이 글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이 과정에서 자기장의 역할, 이게 핵심이야 비핵심이야? 그럼 자기장이 없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자기장이 없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생각해봐. 일어난다. 둘. 그럼 3명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야? 볼게요. 이동거리와 자기장은 이동거리를 어떻게 한대? 증가시켜준대. 그러면은 자기장이 없으면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충돌 빈도를 높여준대. 그럼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충돌 빈도가 낮아져. 그럼 결국에 뭐 한 거야? 이동하고 충돌한다는 얘기잖아. 이동하고 충돌하니 이 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기장의 역할은 핵심이야 비핵심이야? 비핵심이 되는 거잖아. 맞죠? 다시. 지금 여기서 자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정보는 기억할 수 없다니까? 물론 나왔으니까 우리가 처리를 했어. 확인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담겨야 하는 정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이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전자의 이동과 그에 따른 기체의 양이온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이동에 자기장이 없으면 이동되지 않아야지 이게 핵심 정보인 거지. 그런데 이 자기장이 없어도 지금 뭐야?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돼야 돼? 후순위로 밀어두자는 거야. 물론 지금 이게 한 문단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이런 핵심에서 좀 벗어나는 정보들이 간단하니까 지문이 길어. 그러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정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지문이 짧아. 그럼 진짜 임팩트가 있는 거야. 거기 지문이 짧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 웬만한 내용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단을 넘어가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정보가 후순위의 정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지 말자. 그럼 다 기억하지 말자가 되려면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정확하게 잡혀야지 그 다음에 밀어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이 글처럼 이 글은 전자의 이동, 양이온의 이동 과정이야. 그럼 그 과정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됐어? 그럼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세빈 선택하셨습니까? 성원, 왜 고쳤어? 아이고, 아이고. 왜 고쳤어? 고치는 바람에 4대1이 됐어. 지금 5를 선택한 친구가 4명, X를 선택한 친구가 1명. 예, 다구리의 상황이 됐네. 저는 또 그런 거는 못 보죠. 다구리는 좋은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X의 편을 듭니다. 볼게요. 지금 거기에서 순서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지금 이 전자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이 과정에서 기체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전자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얘가 다시 음극으로 가는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기체는 분리가 돼, 안 돼? 안 되죠. 봅니다. 음극은 전자를 방출하여, 그렇지. 나왔잖아. 여기서 나왔어.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게 아니잖아. 다시. 전자로 인해서 나눠져야죠. 그러면 지금 분리된이라고 하면 이미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양이온이 있다는 얘기잖아. 분리된 양이온을 끌어당긴다. 맞아, 틀려? 틀린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전자를 방출했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1인 거고 얘에 따라서 양이온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 선택지는 쟤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지. 얘와는 별개로 이미 양이온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양이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전자가 나와야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는 순서에 의한 건데 여기서는 그 순서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틀린 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표현 하나에 주의해야 돼. 봐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지금 오늘 이번 시간까지 해서 볼 게 2개가 있어. 얘야. 지금 여가 들어가는 표현. 물론 어여인 거니까 이제 뭐 켜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여 형태에 들어있는 거는 얘는 일단 순서를 들어야 거지. 인과.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선택지 말고 앞에서 또 뭐가 비슷한 게 있었냐면 이렇게 지금 니은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돼? 과거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럼 과거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순서와는 무관하다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쭉 읽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을 보면 지금 이런 표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순서를 잡는 게. 그거는 당연히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재밌는 게 한 지문씩 풀 때는 정답률이 높아.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풀면 정답률이 갑자기 떨어져.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집중력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는 지문과 그 다음에 문제야.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읽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익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시험 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 그래야지 국어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밖에 될 수가 없어. 실제로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걔의 집중력은 딱 70분이야. 그러니까 걔는 이제 2등급 정도, 그러니까 1등급을 못 올라서는 가장 큰 이유가 집중력이거든. 자기는 70분이 넘어가면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다 맞힐 수는 없잖아. 거기서 틀리고 마지막 지문 날리고 하니까 2등급이야, 2등급. 계속. 1등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집중력을 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집중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선택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읽었을 때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순서에 나타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읽어내야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단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야 될지를 보는 거라면 지금은 문단 전체에서 어떤 것까지, 그러니까 핵심이냐 비핵심이냐, 그 다음에 순서 파악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